알리나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수원 같지만 그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 몸속에는 모든 장애물을 짓밟을 수 있는 전투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살자라 부릅니다. 모험가들 사이에서 최강의 무게를 가진 강자로 알려져 있죠. 오늘 아침도 어제와 다름없이 알리나는 밝은 얼굴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접수원 일을 사랑해 스스로 다짐합니다. 맡은 임무를 완벽히 해내야만 한다고. 접수원이라는 직업은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비교적 가벼운 일이자 매우 안전한 자리입니다. 급여는 안정적이고 매일 다양한 모험가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죠. 알리나는 여유롭게 근무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꽤나 오만한 한 모험가를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명인사인 척하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모두가 이 노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협회의 정예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알리나는 그의 거만한 태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는 지옥의 화염용과 관련된 극히 어려운 임무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임무는 오랫동안 연기되어 왔고 그의 은검단팀은 이 괴물을 반드시 잡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알리나는 등급증을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의 명성을 내세워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명세가 있긴 하지만 업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알리나는 짜증이 났지만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이 한 번 처리하는데 시간이 5배는 더 걸릴 것 같았죠. 옛날 카시아 대륙은 신의 축복을 받아 인류가 선진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사라지고 괴물들이 지배하는 땅으로 변해버렸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인간들이 던전에 들어가 괴물들과 싸웠고 그들이 바로 200년 전 모험가라는 직업의 시초였습니다. 알리나가 일하는 협회는 그중 최대 규모의 지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종종 야근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녀는 야근을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힘들어합니다. 지금쯤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일이 점점 쌓이자 그녀도 최선을 다합니다. 음료수를 마신 후 몇 초 만에 활력을 되찾았지만 금세 지쳐버렸죠. 최근 일이 폭주한 이유는 벨프라 유적의 그 끔찍한 용 때문입니다. 모험가들은 계속 패배했고 신청서와 취소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어야 했는데 일이 점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힘들어졌어. 알리나는 지친 몸을 회복하려 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몇 초 만에 활기를 되찾았다가 금세 지쳐버렸지. 요즘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유는 바로 벨프라 유적의 저주받은 드래곤 때문이야. 모험가들은 계속해서 연달아 실패하고 신청서와 취소서가 쌓여서 처리도 못하고 있거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녀는 파괴 모드로 돌변해 결국 보스몬스터를 직접 처치하려고 해. 그러면 남은 서류 작업도 필요 없으니까. 알리나는 다짐했어. 내일부터는 꼭 정시에 퇴근하겠다고. 더 이상 야근은 안 하겠다고. 장면이 전환되어 은검단이 지옥의 불용용과 전투 중인 장면이 나온다. 용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 중 하나이기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였지만 온갖 방법을 써도 그 괴물을 상처 입히지 못했다. 아침부터 잘난 척하던 노인은 기회를 보고 무모하게 돌격했다. 안타깝게도 중무장한 무기로 전력을 다했지만 불용용의 비늘은 너무 단단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게다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날려버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치료사는 즉시 회복 마법을 펼쳐 생명을 구했다. 젊은 마법사는 공격 자리를 이어받아 마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전원은 누군가 죽기 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알리나가 가장 강한 모험가의 정체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 달 넘게 야근하게 만든 원수와 마주하자 분노가 폭발했고 최강의 무기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곳에는 그런 무기를 만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경험 많은 알리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작정 돌진했다. 불용용의 머리를 강타해 잠시 혼란에 빠뜨리자 괴물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피했다. 결국 더 이상 싸울 의욕이 없다고 선언하고 다시 한번 맹공을 퍼부었다. 은검단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도저히 이곳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용은 근접전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늘로 올라가 원거리 공격을 시작했다. 불을 뿜어 알리나를 태우려 했지만 거의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 힘으로 뛰어올라 가까이 다가가 이 개자식이라고 속으로 욕하며 뾰족한 도끼로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쳐 용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다. 심한 부상 탓에 용은 몸을 구르며 쓰러지고 승리는 맨에게 돌아갔다. 대장은 이 여자가 바로 교수라는 걸 깨달았다. 얼굴을 숨긴 신비한 모험가로 혼자서 강력한 벌레들을 사냥하는 자였다. 다른 멤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혼자 싸우는 플레이어는 팀플레이보다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용을 쓰러뜨리고 희귀 아이템도 얻었지만 알리나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녀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더 이상 야근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실패한 은검단 팀을 한번 힐끗 쳐다봤고 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교수라는 자가 또다시 보스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퍼졌다.
도시의 많은 모험가들이 그녀의 멋진 전투 스타일에 열광했다. 그곳에서 알리나는 귀여운 후배 리라와 친하게 지냈다. 리라는 교수님을 무척 존경하며 선배에게 정보를 물었다. 미는 깜짝 놀라며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애써 부인했다. 다행히 리라는 순진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후배는 만약 교수가 은검단에 들어간다면 천하무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했다. 반면 알리나는 모험가 일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 하는 일이 좋았다. 만약 협회가 자신이 위조 카드를 써서 던전 보스를 잡은 걸 알게 된다면 분명 해고될 거라 생각했다. 야근만 안 하면 평생 리셉션 일을 해도 괜찮다고 여겼다. 그것만으로 이미 만족스러웠지. 괜히 몬스터 사냥하느라 힘들 필요 없었다. 장면이 바뀌어 지금대는 교수가 진짜 정체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전날 이후 그는 강한 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팀에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협회 정보가 제한적이라 어제 본 여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지도자가 여자가 맞다고 확신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수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몸과 같은 크기의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는 그녀가 검은 머리에 비취색 눈동자를 가진 젊은 여자라는 점을 확신했다. 점심에 팀은 각자 필요한 걸 사러 흩어졌다. 붉은 머리는 휴식하며 잠만 자고 싶어 했고 여자친구는 그를 먹여 힘을 내게 했다. 두 사람은 모험가 일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껏 즐기려 했다. 지옥의 활용 전투처럼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핑크머리는 친구가 밖에 나가지 않고 자는 걸 야단쳤다. 친구는 매일 밤 열심히 마법 연구를 한다고 해명했다. 근처 골목엔 무시당해 화가 난 젊은이가 있었다. 그때 가면을 쓴 자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저편에서는 전날 교수가 남긴 유물을 들고 그녀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 유물은 강력한 힘을 품고 있어 이전 주인이 소유자에게 힘을 부여했다. 그래서 모험가들은 경쟁하지만 교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무기 제작 기술이 일반 모험가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도 오래전에 잊힌 비전 능력일 수도 있었다. 찾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은 순간 알리나가 지나가 버렸다. 검은 머리와 익숙한 몸매를 본 데는 즉시 그녀가 교수임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마침내 협회 안으로 들어갔다. 게다가 리셉션 일을 하고 있어 그도 안으로 들어가 물어보려 했다. 알리나는 오늘 일이 너무 한가해 기뻤는데 그가 다가와 인사했다. 즉시 그녀는 상황을 눈치챘다. 은검단 대장이 여기 있는 이유는 자신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알리나는 침착하려 했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물었다. 그는 처음에 강력한 도끼를 쓰는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하며 단서를 묻자 알리나는 깜짝 놀라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대는 자신이 올빼미처럼 예리한 눈을 가졌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봤다고 했다. 도끼를 든 검은 머리와 비취색 눈동자는 틀림없는 교수였다. 숨길 수 없자 알리나는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리셉션 인생이 끝났다고 털어놓았다. 우선 제이가 용에게서 유물을 돌려줬다. 알리나는 그걸 받고 이건 내구도가 엄청 높아서 무기로 쓰기 딱 좋네요 라며 말했다. 곧바로 유리를 한 번 부수며 그를 위협했다. 자신 정체를 말하면 이 유물처럼 될 거라 경고한 것이다. 평화로운 리셉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했다. 누가 방해하면 죽음뿐이라는 엄포였다. 꾸중을 듣고도 말 못하는 그를 붙잡으려 하자 맨이 해제하며 최강의 도끼를 꺼내 공격했다. 알리나는 리셉션 생활이 여기서 끝나길 원치 않았기에 그를 물리치고 그 기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비전 능력자라고 확신했지만 알리나는 전혀 몰랐다. 그 무기가 전설급 최고 무기인데 오래전에 잊혔다고 들었다. 그녀는 듣기 싫어하며 다시 본론으로 돌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팀에 영입하고 싶다고 했다. 전날 모습에 반해 반드시 그녀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알리나는 그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비밀을 지키려면 빨리 죽여야 했다. 용을 잡은 건 쓸데없는 일을 줄이려서였을 뿐 모험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 쌓인 서류가 너무 많아 끝나지 않아서 좌절했다. 최선을 다해 업무를 줄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해결을 위해 보스를 때린 것이다. 모두가 모험가들을 위해서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이 안 되지만 제이는 사과하며 결국 인재 영입에 실패했다. 알리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더 이상 내 정체를 드러내려 하지 마. 평화로운 리셉션 생활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그녀의 말 속에 무거운 고독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캐릭터처럼 절망감을 느낀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묻길 바란다. 내 가장 어두운 날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때로는 강함보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오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누설하면 그는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회의장에 막 도착했을 때 리라는 갑자기 불쾌한 녀석과 마주친다. 그 녀석은 두려움에 떠는 그녀에게 비밀인물을 강요한다. 알리나는 나서서 그런 비밀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오만한 녀석은 믿지 않고 마치 개에게 물린 듯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높은 자존심에 쌓여있는 신입들을 숨기려 한다.
이 녀석 때문에 민케이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비밀 인물한 모험가들이 허세를 부리며 만들어낸 허상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알리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설명하려 하지만 그 녀석은 이를 잔소리라 여기고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결국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걸려 한다. 그가 그녀를 때리려 할 때 다이씨가 나타나 그 녀석을 슬레이라 부르며 접대 담당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이씨의 위험에 그 녀석은 주춤했다. 분노에 휩싸여 달려들었지만 아우청이 눈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결국 그는 개처럼 도망쳤고 다음에 다시 계산하겠다고 협박했다. 리라는 구원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녀석은 너무 난폭했고 접대 담당자까지 건드리려 했으니 말이다. 알리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알리라고 했다. 그 청년은 그녀의 안부를 물으며 어떤 직업에도 격앙되기 쉬운 녀석들이 있기 마련임을 조언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대를 너무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알리나는 고마움을 표하며 어째서 은검단 대장이 이럴 때 자신을 도와주러 왔는지 묻는다. 다이씨는 위협받는 염소처럼 겁먹은 척하며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도 빨리 떠났는데 더 오래 있으면 작은 녀석에게 죽을 위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매는 깨어나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젊은이를 침묵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까 고민했지만 다이씨 역시 협회의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 누군가 알게 되면 해고될 위험이 컸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접대 업무 덕분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해고될 수는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점심 무렵 혼자 비밀 장소에서 식사하던 알리나는 제이가 아침 내내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이유가 궁금했다. 그녀가 조조를 언급하자 그는 이미 나타나 이곳이 조용하고 높은 곳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알리나는 즉시 최강 무기를 소환해 그 자식에게 한판 붙으려 했다. 그는 겁에 질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외쳤지만 그녀는 점심 휴식 시간에 찾아와 즐거움을 방해한다고 꾸짖었다. 제이는 그녀의 성장한 기술에 대해 묻고 싶었으나 알리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능력은 대부분 운에 달려있다며 그녀가 접대 일을 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알리나에게 자신처럼 모험가가 되길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그가 아무리 주변을 맴돌아도 자신은 절대 그의 은검단에 가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걸으면서도 왜 신이 접대 담당자인 자신에게 이토록 강력한 기술을 주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도시는 연례 축제를 벌였고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알리나는 신입이라 야근을 해야 했고 그 탓에 처음 이틀간 축제를 즐기지 못했다. 그녀의 소녀 마음은 책상에 갇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그녀는 반드시 일을 끝내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더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전해진 말로는 100년에 한 번 있는 축제가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뤄준다고 해서 신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야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알리나는 일을 겨우 마치고 신나게 축제에 가려 했지만 이미 한밤중이라 문을 연 곳이 하나도 없었죠. 희망에서 실망으로 바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라 올해는 알리나가 단 한 번도 축제를 즐기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혼자만 이런 상황을 견뎌야 했기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부터 야근이 싫어졌어요. 모험가가 보스도 못 잡은 탓에 모든 걸 날려버릴 힘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죠. 그렇게 앞으로는 더 이상 야근하지 않아도 되길 바라면서요. 신은 그 간절한 바람을 듣고 그녀에게 디오라는 진짜 마법 같은 스킬을 주었어요. 한편 슬레이는 여자 접수원에게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있었죠. 마침 근처에서 거대한 괴물을 잡은 사람이 있었고 슬레이는 그걸 이용할 생각을 했어요. 반대편에 있던 쟤는 알리나의 관심을 끌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었어요. 사실 마음이 조금 생겨서 꼭 팀에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 젠도 달려가 봤더니 그 자식이 괴물을 이용해 도시를 파괴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그는 도발 스킬로 괴물의 공격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어요. 다른 모험가들이 다친 사람을 데려가며 걱정했지만 쟤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이 괴물은 평범한 보스가 아니라 레드보스였으니까요. 쟤는 탱커 스타일이라 공격력은 약했어요. 사건의 주범은 전날 일을 갚으려는 듯 기뻐하며 슬레이와 싸움을 벌였죠. 슬레이는 자신만만했어요. 1대1 싸움에서는 졌지만 괴물을 조종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괴물과 도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 생각이었죠. 쟤는 부상자가 있어 피하지 않고 직접 막았어요. 양측이 스킬을 발동했지만 무거운 괴물이 우위를 점했어요. 한편 알리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상사에게 야근하라고 욕하며 짜증냈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알리나는 그 원흉이 바로 그 못된 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전날 문제를 일으켜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괴물이 그녀의 소중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알리나는 무너졌어요. 집값은 아직 다 갚지 못했고 앞으로 30년이나 더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운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곧바로 학살 모드로 돌변해 그 자식을 죽이러 갔어요. 그 자식은 자만하며 괴물의 팔 하나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자를 보고 기뻐했어요. 협회가 쫓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죽이면 협회가 아쉬워할 거라 믿었죠. 알리나는 소중한 집을 잃은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곳은 야근에 지쳤을 때 위안이 되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곳을 부순 자는 수만 번 죽어 마땅하다고 외치며 단숨에 1킬로 레드보스를 둘로 갈랐어요. 그 자식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해도 못하고 겁에 질려 괴물로 착각한 채 기절했어요. 다행히 알리나는 자제해서 죽이지는 않았죠. 저녁에 알리나 집에 가서 보니 도끼잡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알리나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기회라도 있으면 무조건 혼자 살고 싶었는데 미친놈 취급을 당했죠. 당연히 다른 곳에 방을 구해야 했어요. 게다가 또 야근까지 해야 했어요. 한편 협회장은 도끼잡이가 도시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확인하러 갔어요. 그는 특별한 스킬로 단서를 찾을 수 있어 결국 도끼잡이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기뻐했어요. 알리나는 협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 처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녀가 내쫓으려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남으려 했어요. 어차피 협회 직원이라며 아침에 도시를 구한 덕분에 도와주겠다고 했죠. 슬픈 날이니 일찍 쉬라고 권했지만 알리나는 일이 쌓여 내일도 야근해야 할까봐 오늘은 꼭 끝내야 했어요. 젠도 그 모습을 보고 서류 처리를 도와줘 알리나는 놀랐어요. 그녀는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죠.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알리나는 세상 불공평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쟤는 자신이 알기 쉽게 가르쳐줬기에 가능한 거라며 위로했죠. 위로하려던 찰나 알리나는 전에 깨트린 보석을 꺼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무슨 임무가 적혀 있었어요. 큰 소리로 읽자 비밀 임무 목록이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거였죠. 장소는 백색탑이며 각 층의 보스를 전부 처치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며 젠에게 자기가 원하면 임무를 하라고 했어요. 평가하건대 이 임무는 야근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어 알리나는 참여를 원하지 않았죠. 다음 날 도끼잡이 소식이 온 도시를 뒤덮었어요. 리라는 알리나를 도끼잡이라고 놀리며 관심을 보였어요. 알리나는 깜짝 놀랐죠. 다행히 리라는 도끼잡이의 팬이었고 변장 뒤에는 잘생긴 남자, 예를 들어 젠 같은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리라는 그 사람에게 한 방 맞고 임신해도 좋다며 농담에 알리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후 PM4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협회장은 도끼잡이에 대해 궁금해하며 알리나에게 와서 물었죠. 그녀의 스킬이 뭔지 아냐고요? 알리나는 당연히 기억했어요. 그 남자는 시간을 멈춰 과거 사건을 살펴보는 능력이 있었죠. 말이 끝나자 알리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노인은 자신을 찾으러 왔고 분명 어제 광장 사건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죠. 협회장은 직원이 신분을 숨기려 하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알리나는 마치 내면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본부로 불려갔어요. 거무는 팀도 거기서 위로했죠. 쟤는 협회장이 겉보기와 달리 말이 잘 통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리나는 그를 고자질쟁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협회장을 저주하며 조금 있다가 똥 밟고 머리 밟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녀는 그를 기억했다. 그는 시간을 멈추고 과거의 사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말을 마친 알리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 노인이 자신을 찾으러 온 이유는 아마 어제 광장에서의 사건을 이미 봤기 때문일 것이다. 회장은 직원이 신분을 숨기려 한다는 걸 알자 자리를 피했다. 내부는 마치 무너진 듯한 분위기였고 알리나는 본부로 호출되어 긴장했다. 은검단도 이곳에 와서 위로했다. 제이는 회장이 겉보기엔 무섭지만 사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알리나는 그가 고자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M은 그를 싫어하며 차라리 그가 똥을 밟고 머리를 부딪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저주를 들었다고 동료들도 안타까워했다. 여동생도 무례한 말을 하려다 붉은 머리에게 입을 막혔다. 사람이 실현당한 상태에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누가 참겠냐고. 그들은 알리나가 집행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평범한 접대원과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곧 모두 모여서 슬픈 표정으로 회장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회장도 처음 집행자 신분을 알았을 때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협회 직원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오늘 알리나와 한판 붙어보고 싶다고 했다. 조건은 그가 이기면 알리나가 은검단에 합류하는 것이고 알리나가 이기면 협회는 집행자를 추적하지 않고 그녀의 접대원 자리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전설의 망치를 꺼내 싸울 이유를 얻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이가 진짜 사형집행인임을 믿게 되었어. 알리나는 그가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에 감사했지. 그래서 평화를 되찾으려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시간을 멈추는 능력으로 그녀를 제지했어.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형집행인이 아니라 새로운 마신이라고 단언했지.
그가 더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기술이 깨져버렸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는 이것이 자신의 관측실이라 말하며 원래 스킬 사용자만 움직일 수 있는 곳인데 그녀가 공간을 뚫고 들어왔다고 했다. 정말 마법 같았다. 이 일로 승부는 이미 정해졌고 그는 더 싸울 생각이 없었다. 알리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설명을 요구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글렌시는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비서가 설명했다. 회장님이 가진 레긴 스킬과 시구스는 고급 기술인데 알리나의 기술은 훨씬 더 강력한 디아였다. 그래서 그녀가 상대의 기술을 깰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알리나 기술이 디아임을 확신하며 더 이상 자신들과 엮이지 말라고 약속을 요구한 뒤 돌아갔다. 회장은 백색탑에 대해 언급했다. 젠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곳은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감옥이었다. 유물에 내려진 명령은 고대인이 숨긴 비밀 임무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녀의 업무가 많아질 것이고 감옥을 탐사할 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리나는 늙은이를 붙잡고 이 일이 업무량 폭증에 장시간 야근을 뜻한다며 불평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곧 시작될 지옥 같은 야근에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알리나가 도살자가 된 이유가 야근을 피하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젠도 그렇게 확인했기에 약간 미안해했다. 하지만 이른 일이었다. 글렌은 그녀가 검은 은검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랐다. 보상은 충분히 후했다. 처음엔 거절하며 약속을 어기려는 거냐고 물었고 곧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했다. 회장은 그녀의 일터에 직원을 더 늘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일도 빨라질 테니 알리나는 이제부터 혼자 야근하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마침내 매일 일찍 퇴근하는 꿈이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야근을 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했다. 집이 없어 그날 밤은 은검단 기숙사에서 잤다. 그곳은 그녀 방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졌다. 딱히 흠 잡을 데 없었고 특히 늦잠 잘 수 있어? 기뻤다.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제니 와서 준비하라고 불렀다. 곧 그들의 임시 파티가 구성되었다. 루이리는 자신이 백마법사이며 치유를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라우는 후방을 맞는 흑마법사로 원거리 공격에 능하다 했다. 알리나는 안내원이라 근접전을 맡는다고 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그 새로운 감옥을 탐험하러 나섰다. 두 사람은 함께. 키아는 우울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오늘 임무 때문에 휴가를 썼다고 했다. 데이는 하루 쉬는 게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표정을 짓냐고 했고 결국 혼나면서 월급쟁이인 자신에겐 이게 보상이라고 했다. 마치 인권처럼 소중하다며 팀장은 그녀에게 꽉 붙잡혀 정신교육을 받았다. 다행히 두 녀석이 다른 일로 북을 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지금 협회는 이곳에 대한 정보를 엄격히 제한 중이라 최상급 허가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가 알리나에게 목걸이를 건넸다. 이것은 은검단 전용 유물로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수정이 빛난다. 라우는 이걸 팔면 꽤 값어치가 날 거라고 장난쳤지만 루리리는 그럴 거면 우정을 돈으로 파는 거라며 한 대 때렸다. 이번이 알리나가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거라 다이가 주의를 줬다. 원래는 탱커라서 몬스터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첫 층에서 그들은 거대한 늑대를 마주쳤는데 무기까지 사용할 줄 알았다. 마치 층보스 같았다. 팀장도 역할에 맞게 적을 도발하며 싸웠다. 그의 시거스 기술은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 틈을 타 알리나는 몬스터를 강타했고 그 순간 로그아웃 해버렸다. 그녀는 이렇게 팀 전투 방식이구나 하며 3명을 당혹해했다. 사실 초반부터 공격을 맡겼으면 더 빨랐을 텐데. 두 마법사도 신나했지만 루리리가 알리나를 칭찬하자 또 어린애 취급했다. 알리나는 화가 나서 자신은 어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며 1층에 보스가 없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라우도 고대인들이 만든 이 임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 알리나는 던전을 만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맞냐고 물었다. 루리는 그걸 대지의 분노 사건이라 불렀다. 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추구했지만 신의 분노를 불러 결국 멸망했다는 전설일 뿐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 루리는 치료를 시도했지만 이미 3명은 죽은 뒤였다. 그 장면은 키아에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데이는 그녀에게 보지 말라고 충고했다. 분석 결과 이 일을 일으킨 적은 매우 강력해 전사의 방패도 꿰뚫어 즉사시켰다. 다행히 근처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자푸스였다. 그는 제이와 비슷한 실력자이며 인간형 괴물이 나타나 고급 기술을 쓴다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악마가 떨어져 공격했지만 알리나가 분쇄했다. 그를 본 자푸스는 이것이 사신이라며 다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웃었다. 그는 흰 마법진과 무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제이는 적이 다이처럼 대지의 힘을 쓰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협회로 돌아간 후 그는 협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자푸스 팀이 은검단 다음으로 강하지만 전멸당했다는 건 그 괴물이 전설의 기술을 쓴다는 증거였다. 위험성을 알고 협회장은 중단을 검토했지만 알피는 분노하며 약한 척 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했다. 그는 원래부터 은검단을 싫어했고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에 협박까지 했다.
심지어 자신을 팀에 들여줘 같이 흰탑을 정복하자며 강력한 유무를 원했다. 알고 보니 자푸스도 정체불명의 가면 쓴 인물로부터 비밀 임무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가장 깊은 곳에 특별한 유물이 잠들어 있으며 아마도 대지의 힘일 거라 했다. 알리나의 생활에 영향이 갈까봐 제이는 그를 따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알리나에게 내일부터 같이 가지 말라고 알렸다. 그녀는 접수 담당으로 돌아가고 이전 약속들은 유지된다고 했다. 알리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야근만 안 하면 다행이라며 마음을 눌렀다. 자신이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에 다이는 어쩔 줄 몰랐다.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했다. 보통은 교복만 입는데 칭찬받으니 청년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알리나는 부끄러워하며 쫓아냈지만 불안한 마음에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지 물었다. 그는 인간형 괴물이 기술을 쓴다며 자신은 꼭 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은검단답다고 안심시키며 만약 일이 생기면 모두 도망칠 거라고 확신했다. 결국 은검단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말하며 알리나가 집이 수리될 때까지 이곳을 자유롭게 쓰라고 했다. 그가 떠난 모습에 키아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험가인 삼촌성과 친하게 지냈는데 커서 같이 팀에 들어가 무적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다. 삼촌은 안정적인 접수일을 권유했다. 알리나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선의사고로 죽자 큰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약속이 거짓말 같아 그를 깨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며칠간 절망에 울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동료들이 꼭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다. 그때 흰탑에서는 제이가 계속 수색 기술을 쓰며 지쳤다. 그들은 인간형 괴물을 피하려 했고 라푸스는 깔보는 태도를 보여 동생 둘을 분노케 했지만 다이가 말려서 싸움을 막았다. 드디어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썩은 피냄새가 났다. 불을 살짝 밝혔더니 인간형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마신 시아라고 말했다. 그의 기술은 대지 폭풍으로 창을 날리는 것이었다. 데이는 반응에 막아냈고 괴물은 싸움이 재밌겠다며 흥분했다. 도망치려던 순간 그들은 시아에게 함정에 갇혔다. 지금 제이는 계속 탐색 스킬을 사용하느라 지쳐가고 있어. 그들은 인간형 괴물을 피하고 싶어해. 라푸스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두 동생을 화나게 했지만 그들은 그를 자제시켰지. 이 못된 녀석과 싸우는 건 피하는 게 낫거든.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피냄새를 맡았어. 희미한 빛을 켜자 인간형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지. 그는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 마신 시아라고 주장했어. 그의 기술은 폭풍창이라 불리며 창이 곧장 날아왔어. 디가 재빠르게 막아내자 그는 흥분하며 진정한 전투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지. 그가 물러나려 할 때 세 사람은 그놈에게 함정에 빠져 갇히고 말았어. 사실 이 녀석은 그들의 영혼을 마신에게 바치려는 희생제물을 원했어. 전 모험가 3명의 죽음도 그의 소행이었고 그 목적은 마신을 부활시켜 창의 기술을 빼앗는 것이었지. 그가 흡족한 웃음을 짓던 순간 갑자기 찔려 죽어버렸어. 시야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사냥감이었고 악한 자들의 영혼이 흡수되었지. 하지만 그 맛은 너무 역겨워서 하찮은 쓰레기로 여겼어. 새 친구의 영혼도 그럴지 궁금했지. 한편 알리나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하며 가끔씩 줄을 뽑아 확인하고 그들이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 마시는 이제 자신의 무대를 시작했어. 그들은 그가 가진 창기술이 강력함을 알았고 디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 라우도 마법을 쏘았지만 산산조각 났어. 이 공격은 장난에 불과했고 루리는 부대장을 치유해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했어. 이번 시야에 창 던지기는 방패한 구석을 부쉈지만 다행히 상처는 곧 회복되어 상대를 흥분시켰지. 재생 능력은 필수적인 기술이라 그는 빼앗으려 했어. 시야는 거울을 통해 루리의 능력을 빨아들였고 지팡이까지 빼앗았지. 하지만 즉시 부러뜨릴 필요는 없었어. 그녀는 침착함을 잃고 기술을 발동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그들은 그의 목에 있는 창의 흔적을 보며 고대인들이 만든 마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는 3개의 껌을 만들어 그들에게 겨누었어. 검이 직격하면 두 동생은 죽을 게 분명했기에 부대장인 디는 자신이 대신 맞겠다고 자원하며 그를 붙잡겠다고 했어. 그 사이에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 루리와 루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용감한 청년은 대적을 도발하며 자신이 싸우겠다고 외쳤고 시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이는 시구스 혈통을 각성해 방어했다. 보통은 이 기술을 동생의 초회복과 결합했지만 이미 빼앗겨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역시 대지의 힘은 최고였다. 검은 곧바로 10개의 줄을 뚫고 지나가 두 동생을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그 공격조차 은검대장을 쓰러뜨리진 못했다. 그는 계속 공격해도 자신이 말겠다고 말했다. 이 몸은 알리나가 매일 단련시킨 덕분에 강했다. 그는 탑을 향해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모두 함께 죽기 전에 말이다. 루리도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이는 쫓지 않고 대인이 동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은검대장은 시간을 벌어 동생들이 도망칠 기회를 만들려 했다. 그의 강한 생명력에 마이는 흥분하며 그의 영혼을 맛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밖에 나와서 루리는 친구를 버렸다고 꾸짖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다. 남아도 도울 수 없었다. 이것이 대장이 목숨을 건 길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무사히 데리고 나가야 했다. 로리는 좌절에 쓰러졌지만 울기도 전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두 사람을 위협했다. 그때 길드에서는 알리나와 리라가 초과 근무 중이었다. 길드장의 명령으로 이제 동생이 언니를 도와야 했다. 오늘 일을 빨리 끝내면 내일은 남지 않아도 되었다. 알리나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 에너지 음료를 건넸고 리라도 마시다며 초과 근무에 마시라 평했다. 그들은 집행자를 찾는 일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충성스러운 페닌이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집행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집행자가 은검길드에 합류하길 바랐다. 갑자기 그녀는 가방에서 빛나는 물건을 발견하고 알리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알리나는 빛나는 돌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곧 길드장의 말을 떠올리며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급히 달려갔다. 죽은 삼촌의 모습이 알리나에게 행동을 재촉했다. 제이는 3개의 검을 막아냈지만 시아는 더 많은 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찔리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동생의 귀여운 찡그린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알리나는 진짜야라 생각했다. 이 말을 하면 얻어맞을 것 같아 마음에만 간직했다. 처음 감옥에서 만난 이후 그는 알리나에게 반한 듯 보였다. 싸움 스타일부터 투덜거림, 초과 근무의 피곤한 눈빛까지 모두 사랑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알리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분노에 찬 그녀의 무서운 표정. 나는 그녀를 더 보고 싶어 했었고 그의 공격을 도발하는 것조차 알리나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순간이동문으로 달려갔지만 경비병들에게 막혔다. 이곳은 고레벨 모험가만 출입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상황은 너무 급박해서 한순간도 늦출 수 없었다.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매는 스킬을 발동했다. 그녀가 리셉션일을 선택한 이유는 위험하지 않아서였다. 몇 년 전 삼촌의 죽음이 모험가라는 직업이 언제든 로그아웃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그들을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양심에 찔려서 과감히 나섰다. 전설의 무기가 손에 들리자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 무기는 단두대의 검이었다. 알리나는 누가 막으려 하면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두 동생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법사였지만 보호자가 없어 금세 쓰러졌다. 리는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괜찮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다. 그녀가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맨이 나타나 괴물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녀는 친구에게 에너지 음료를 건네며 제이를 구하러 가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제이의 상대가 시아라는 마신이며 그도 그녀처럼 공간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알리나는 걱정 말라며 그 젊은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다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제이의 시체가 보여 마음이 아팠다. 그에 전에 한 약속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를 깨우려 애쓰던 중 적이 창을 던졌지만 그녀는 피했다. 시아는 놀라며 맨을 흥미롭다고 칭찬했다. 이 마신이 바로 모두를 해친 자임을 깨달은 알리나는 결전을 결심했다. 그녀는 분노한 힘으로 마신에게 돌진해 강타했다. 하지만 그 정도 공격으론 쓰러뜨리지 못했다. 맞상대가 된 시아는 흥미를 느끼며 인간이 자신과 동등한 기술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장거리 공격인 최후의 심판으로 대응했다. 수많은 검이 알리나를 향해 날아왔고 그녀는 모두 피하지 못해 고통 속에 쓰러졌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 줄에 의해 구해졌다. 알리나가 아직 살아있자. 시아는 그가 강인하다고 감탄했다. 그 틈을 타맨이 뾰족한 창으로 그를 찔렀고 시아는 땅에 쓰러졌다. 맨은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다. 그가 의식을 잃었을 뿐 죽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부름을 듣고 깨어났다는 말에 알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위로하며 그녀가 약해서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에너지 음료도 건넸다. 그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뮤즈에게 입맞춤한 듯 기뻐했다. 갑자기 시아가 아무 일 없던 듯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인간에게 부상당한 것이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미 회복 스킬을 훔쳐서 문제없었다. 그는 한 방에 그를 끝내야 재생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아는 알리나가 자신들을 만든 자들과 동등한 힘을 가졌다고 평가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어리석은 인간들을 전부 학살했다고 밝히며 고대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신에게 죽은 것임을 알렸다.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그의 철학이었다. 곧 수백 개의 검을 만들어 두를 겨냥했다. 대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무기가 없었다. 그는 몸으로 알리나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무리 내성이 좋아도 그 공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알리나는 리셉션의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돌파해 다른 곳으로 달려가 주의를 끌었다. 검들은 맨을 향해 날아왔고 그녀는 거의 다 피했지만 수가 많아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소망을 떠올리며 언젠가 평화로운 삶을 얻겠다고 다짐했다. 절대 여기서 지면 안 된다고. 알리나는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 제이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마신을 겁주었다. 마신은 또 한 번 날아가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자신이 인간에게 압도당한 것을 믿을 수 없어 분노했다. 그는 수천 개의 검을 만들어 알리나를 덮쳤다. 그녀가 도망칠 곳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외쳤다. 검천개가 그녀를 찔렀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이 상태에서 알리나의 방어력은 매우 높아 사실상 피해가 없었다.
제이는 깜짝 놀랐다. 시아는 그녀의 주술이 노란색인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의 손 한쪽이 잘려나갔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시아는 인간이 전능한 마신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했다. 알리나는 평화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를 반으로 쪼갰다. 은검대장은 고대인조차 이 마신에게 패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매니 마신을 무찌른 것이다. 시아는 아직 살아있으며 화를 내며 세상에 자신과 같은 존재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알리나는 그의 수다를 참지 않고 한 방에 쓰러뜨려 사라지게 했다. 제이는 왜 마지막 말을 못하게 했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는 자들은 제때 죽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가 두려워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을 거라 했다. 마신의 검은 돌을 회수한 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동생들은 기뻐했다.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알리나 덕분이었다. 세 사람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녀는 기뻤지만 일을 미뤄야 해 짜증도 났다. 이제 괜찮으니 몇 날 며칠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모두를 살려서 기뻤다. 며칠 후 마신을 쓰러뜨린 덕분에 루루의 스킬이 돌아왔고 그녀는 두 동료를 치유했다. 미는 신분이 들통난 뒤 쫓겨날 줄 알았지만 회장이 병사들의 입을 막아줘 모든 게 평상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야근은 피할 수 없었다. 일하던 중 제이가 다정하게 불렀다. 그녀는 바쁘다며 아무 말 말라 했지만 그는 돕고 싶어 했다. 알리나는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며 괜찮다고 했다. 전날 사건 이후 그 남자의 정신이 훨씬 밝아졌고 그는 미소 지으며 에너지 음료 덕분이라 말했다. 그도 한 방 맞고 가라고 했다. 잠시 후 그녀는 야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줄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는 기쁘게 동의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었다. 며칠 뒤 알리나는 아침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을 위해 유명한 햄버거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그때 엄마가 나타났다. 누군가 도착했다. 그는 급한 임무가 있다고 말하며 왔다. 1분 정도 늦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분해하면서도 말로는 꾸짖지 못했다. 스스로 마음속과 싸우며 거절할지 고민했지만 그는 서둘러 서류 처리를 하라고 재촉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 화가 났다.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일이 끝나니 이미 늦은 시간이라. 알리나는 자리에 앉아 바로 식사를 해야 했다. 리라는 언니에게 왜 아예 거절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런 사람들의 불평을 받아주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겨.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야. 곧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가 다가와서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축제 3일 동안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지난 2년간 알리나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기에 올해는 무조건 제 시간에 집에 가야만 했다. 리라는 경험이 없어. 그럼 그때는 일이 정말 많아? 라고 물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많다는 걸 넘어서 지옥이야 라고 답했다. 축제 기간 동안 임무 완수에 대한 보너스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큰돈을 벌려고 한다. 평소에는 모습을 감추던 자들도 이때는 무리지어 나타난다. 리라는 알리나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무서워한다고 물었다. 다행히 지난 2년간 알리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무겁고 두꺼운 노트에 적어두었다. 또 축제 3일간의 일정도 미리 계획해두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평소에는 쉽게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예정이고 셋째 날에는 축제의 마무리인 추모의식에 참여할 것이다. 리라는 언니가 온 마음을 다해 이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알리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올해는 반드시 3일 동안 제 시간에 돌아와 축제를 마음껏 즐기겠다고. 장면이 전환되어 은검단 숙소로 넘어가면 루루리는 최근 전투에서 부상당한 두 동료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나무를 뽑아내며 비명을 지르는 식물을 발견해 가져가 조리해 여러 색깔이 섞인 독약처럼 보이는 혼합물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혼합물을 아군에게 주었다. 그 친구는 요즘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며 임무에 복귀하고 싶어 했지만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귀여운 그녀가 그 광경을 보고 쉬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저래? 라고 꾸짖었다. 그는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이전에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렀던 상태였다. 다행히 회복이 제때 이뤄졌기에 지금이라도 살아있다. 루루리는 혼합물 병을 꺼내 모두 마셔라고 명령했다. 보기에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무서워 보여서 그가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 제인도 마셨거든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참고 마셨다. 마시는 동안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지만 확실히 몸이 더 건강해졌다. 루루는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와 대장은 스스로 몸을 잘 돌보길 바랐다. 오늘은 알리나가 일찍 퇴근해 기분이 매우 좋았다. 빵집이 아직 문을 열고 있어 그녀는 들러서 빵을 샀다. 스스로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특권이라며 다양한 종류를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 딸기 케이크 마지막 한 조각을 두고 갑자기 루루리가 원했다. 둘은 이전부터 친해서 알리나는 흔쾌히 양보했다. 어쨌든 일찍 퇴근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작은 일로 기분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둘은 행복하게 승리의 맛을 음미하며 제 시간에 집에 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루루리는 마지막 케이크를 빼앗아 미안해했지만 알리나는 괜찮아.
우리 둘 다 여자니까 그냥 즐기자며 웃었다. 행운을 빌어. 그 말을 듣고 분홍머리 소녀는 비로소 평범하게 먹을 용기를 냈다. 역시 맛은 흠잡을 데 없었다. 루리는 왜 제이가 그녀에게 그렇게 빠졌는지 알겠다고 말했지만 듣고 나서 깜짝 놀라 숨이 막힐 뻔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주 이곳에 온다고 털어놓았다. 여기야말로 최고의 디저트 가게니까. 루리도 동의했다. 라오가 이 가게 포도젤리를 정말 좋아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중이라 그녀가 대신 사러 갔다. 그녀는 편의상 같이 먹기도 했다. 그 말을 듣고 M은 그녀가 진정한 헬러라며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루리는 그런 칭찬을 감히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백색탑 이벤트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두 동료가 거의 죽을 뻔했고 알리나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너무 심각해지자 M은 화제를 바꿔 그녀에게 얼른 먹으라고 재촉했다. 지금 두 소녀는 즐겁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알리나가 다이에 접근당했다. 그는 그녀와 동생 사이가 친해진 것을 감사하다고 말했다. M은 그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다. 그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적어도 한 번은 그녀가 병문안을 올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일이 많아 시간이 없었고 알리나는 기숙사를 떠나 청년을 슬프게 했다. 결국 집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수리가 끝났으면 불편한 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한편 루리는 축제 깃발이 걸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올해는 모두와 함께 갈 수 있길 바랐다. 그때 빨간 머리에 불쾌한 표정을 한 남자가 나와 그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다음날 아침 축제까지 딱 10일 남았다. 알리나와 라이라는 백년축제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동생은 M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생각했다. 보통 커플들만 축제를 기대하며 놀러가니까. 그리고 백년축제는 도시에서 최고의 데이트 이벤트로 유명했다. 알리나는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라이라는 그녀가 혼자 놀러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는 저녁이 온통 애정행각으로 가득한데 혼자 가는 건 무리라며 포기했다. M은 혼자 축제를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라 라는 남자가 참 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마도 초과 근무에 달인답다는 뜻일 것이다. 라라는 울면서 같이 가고 싶다 했지만 그날 약속이 있다고 했다. 누구와 약속인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사형 집행인이라고 알려줬다. M은 너무 충격받아 머리를 땅에 내리쳤다. 라라는 걱정하며 동생이 혹시 사랑에 속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얼간이 동생은 미니 사형 집행인 모형을 꺼내들며 함께 놀러갈 거라고 했다. 그녀가 매우 존경해서 오랜 시간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모자를 벗으면 멋진 얼굴이 나온다고 상상했지만 라라는 포기하고 얼른 마치라고 재촉했다. 곧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수백 명의 모험가가 한꺼번에 축제장에 몰려와 알리나는 멍해졌다. 서류 정리를 마친 후 모든 접수원이 지쳐 쓰러졌다. M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좋은 먹잇감도 없었는데 모험가들이 몰려온 이유가 궁금했다. 진상을 파악하려 그녀는 즉시 상사에게 달려갔다. 이 난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3일간의 축제가 끝나버릴 테니까. 장면 전환 은검단 팀은 새 멤버와 함께 연습 중이었다. 사이비는 어린 나이지만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났다. 은검단이 예전 위상을 되찾는 데 중요한 존재였다. 동생도 두려움 없이 괴물과 맞섰다. 그 덕분에 한 방을 명중시키고는 기뻐하며 자축하기까지 했다. 나머지 3명도 칭찬하며 그가 어린 나이에 최고라 인정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괴물이 그를 날려버렸다. 쟤는 루리 덕분에 방어했지만 지난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받아 조금 느려졌다. 사이비는 분노에 휩싸여 형의 조언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돌진했다. 조급함의 결과는 무기까지 빼앗긴 채 늑대에게 당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에 쟤는 무력하게 신음했다. 그때 갑자기 사형집행인이 나타났다. 한 방에 괴물을 반으로 갈라 훈련을 끝냈다. 그녀는 성난걸음으로 다이를 잡아 끌고 다른 곳으로 가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 소녀는 M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다. 단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렸으니 자신은 상처만 내고도 기뻐하다니. 스스로에게 실망한 그는 은검단에 가입하지 않고 더 수련하겠다고 거절했다.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느꼈다. 협회장 사무실에서 제이도 모험가들이 몰려든 이유를 추측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토로했다. 글렌 회장이 대신 사과하며 모험가들이 몰려든 이유를 M에게 설명했다. 누군가 특별한 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임무 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그 유물이 기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에 사람들은 흥분의 소동이 벌어졌다. 마치 전날 사형집행인처럼 강력한 능력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이다. 사건 뒤에는 마신의 부활 위험이 숨어 있었다. 글렌은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임무가 가짜라는 공식 발표를 통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 말을 듣고 알리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 소식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다이가 라이라와 이야기하며 연습 중 그녀가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다. 분홍머리는 새 멤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척했다. 라오는 그 지팡이가 어울리지 않아 전번에 마신에게 부러진 것과
비슷한 새 지팡이를 가져왔다. 이는 동료를 위해 그들이 준 선물로 라이가 더 안심하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라이가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두 동료의 감사 인사를 받고 그녀는 무척 기뻐했다. 한편 M은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임에도라 라는 그가 야근하지 않으면 밤까지 돌아가지 못한다고 들었다. 동생은 맡은 임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예를 들어 미인계를 써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게 만드는 식으로. 알리나는 그런 수작은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다. 밤이 되자 은검단과 협회장은 전번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에 누군가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견을 나눴다. 곧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알리나는 약은 중방에 받아 욕을 먹었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축제를 즐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도 부드럽게 부탁하며 새 소식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했어. 나중에 디는 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 훈련 중 리가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어. 분홍머리는 세 사람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척했고 라우는 지팡이가 맞지 않아 전에 마신에게 부러졌던 것과 비슷한 걸 가져왔어. 이는 동료를 위로하는 선물로 리가 안심하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동안 리가 정성껏 돌봐줬다는 사실에 두 동료가 크게 기뻐했어. 그때 거울 쪽에선 여전히 집중해 일하고 있었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리라는 물어봤지. 지금 잔업을 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못 돌아간다고 했어. 동생은 임무를 좀 줄일 수 없냐고 물었어. 예를 들어 미인계를 써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이 더 협조적일 거라는 거였지. 하지만 알리나는 그런 수작을 쓰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 밤이 되자 은검과 회장은 이전 고추 사건과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곧 많은 이들이 죽어 영혼을 바쳐 마신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걸 알았지. 알리나는 잔업에 집중하던 중 방해받고 욕을 먹었어. 그러다 누군가 와서 자신에게 축제를 즐길 방법이 있다고 말했지. 알리나는 냄새를 맡자마자 거절했어. 그가 조건을 걸게 뻔했거든. 예상대로 그는 이번 백년축제에서 그녀를 데이트 신청했어. 그녀는 거절했지만 쌓인 업무 생각에 다시 고민했지. 데이트하며 놀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2년 전처럼 계속 일만 하는 것보단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하루 놀기로 동의했지만 사랑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지. 쟤는 기뻐하며 모두 힘내서 축제 전에 일을 끝내자고 했어. 루머를 낸 자들을 찾기 위해 알리나는 은검팀과 함께 축제 전에 해결에 나섰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몰려 그녀가 과로할 테니까. 쟤는 그녀가 너무 열성적이라 웃음이 났어. 그녀가 입은 옷에 대해 묻자 루머를 낸 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해야 했다고 했어. 루리가 가장 힘들었지. 마법사인대 등 뒤에 거대한 방패를 매야 했으니까. 루머 유포자들은 주로 신인을 노리기에 이렇게 변장에 미끼가 된 거야. 라우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옷이 있어서 매우 기뻤다고 했지. 루리에게 묻자 그는 갑자기 침묵했어. 그렇게 4명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가 신인 전용 C급 과목 영원한 숲이라 불리는 곳임을 알았지. 그들은 잠시 후 호숫가에 멈춰 쉬었어. 이곳은 모험가들이 안전하게 쉬는 장소로 자주 선택되었어. 정보에 더 의지하도록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 바로 그때 제이가 누군가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즉시 동료들에게 알렸어. 그 모험가 그룹은 휴식하는 척하며 다가와 자신들을 하이라 소개했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에 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지. 그는 그들을 유인하며 곧바로 훈련 없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고 했어. 알리나는 대장에게 저쪽 강변에서 바위까지 헤엄쳤다가 돌아오는 게 모험가들의 고전적인 놀이란 말을 들었다. 해보겠냐고 묻자 바로 거절했다. 그녀는 대장에게 진지하게 일하라고 요구했지만 시구스 괴물은 아직 움직임이 없었다. 돌아보니 두 녀석이 물에 들어가 놀고 있었다. 젊음이란 참. 루리는 친구와 함께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결국 그 녀석이 물을 튀겨댔다. 그들은 이렇게 즐겁게 장난치며 놀았고 알리나는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옆에 앉은 이는 만약 그녀가 수영복을 입는다면 어떨까 상상하다가 변태 은검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저녁이 되어도 그들은 계속 기다렸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다. 그때 대장이 루리에게 연습을 도와주기도 했다. 알리나는 은검단에 가입하려면 모두 베테랑 모험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 그녀가 말하길 그때 시구스 기술은 아직 새로워서 협력도 서툴렀다고 한다. 모두 연습이 필요했다. 그 말에 루리는 친구가 갑자기 괴물을 보고 무서워 넘어졌다가 자기 치유를 한 코믹한 장면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팀의 믿음직한 힐러가 되었다. 루리는 자신이 평범보다 조금 강할 뿐이라고 부인했다. 대장은 그녀에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바로 그때 제이는 누군가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동료들에게 준비하라고 알렸다. 모험가 그룹이 와서 휴식하는 척하며 자신을 하이라고 소개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에 가고 싶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자가 그들을 유인하며 노력 없이 바로 강해지고 싶어 했다. 제이는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있겠냐고 연기했다.
하이는 그게 꿈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쟤는 진심인 척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 하이는 그게 꿈만은 아니라고 했어. 비밀 임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지.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 그들은 그에게 더 말하게 놔뒀어. 그는 비밀 임무를 받으면 던전에 숨겨진 특별 유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 그 유물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창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고 말했어. 모든 정보를 말한 뒤 하이는 비밀 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었어. 검을 들이대며 그제야 그는 은검팀임을 깨달았지. 다른 이들은 이미 위치를 잡고 이것이 고추 사건에 속아 넘어가는 방법인지 물었어. 그 청년은 그 이름을 듣자 자신은 단지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라며 태어냈어. 디가 그 남자를 물었을 때 그 즉시 누군가 공격했지. 그는 단지 소문 하나로 은검도 나선 걸 보고 그들이 한가한가 보다 생각했어. 이 말은 알리나의 상처를 건드렸지. 그녀는 너무 바빠서 한가할 틈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형집행이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검을 든 자를 쓰러뜨렸고 동료들은 경악했어. 그녀는 그 지긋지긋한 루머 뭉텅이들 때문에 속상했어. 그들 탓에 그녀가 간절히 기다려온 백년 축제가 위태로워졌으니까. 디도 그녀를 말렸지. 단지 소문 하나 때문에 은검단이 직접 나서다니 정말 한가한 모양이다. 이 말은 알리나의 마음을 찔렀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한가하다는 거야. 그래서 단칼에 검을 든 자를 쓰러뜨리자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지독한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원망했다. 그들 때문에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년제 축제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으니 염소도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생포에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둘 다 은검대장이 사용하는 고급 기술을 쓸 줄 알았기에 즉시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해버리고 남은 건 한쪽 눈도팔도 잃은 모험가를 그녀가 기절시켰다. 루리는 그가 옛 동료인 아이덴임을 알아챘다. 그가 깨어나자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왜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냐고 묻자 아이덴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 스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루리는 자신에게 훈계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을 동료를 죽인 자라 부르자 슬퍼했다. 그는 은검단과 계속 함께하면 죽음뿐이라 경고했다. 루리는 헬러라면 동료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과거를 언급했다.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알리나가 끼어들어 그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자들에게 그 녀석을 보내달라며 며칠 동안 야근하게 만든 걸 분개했다. 이대는 두려워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방에 기절했다. 다음 날 백년제 축제 시작까지 단 4일. 언제나처럼 모험가들이 비밀 임무 문의로 붐볐다.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았지만 그들이 만든 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맨은 여전히 야근 중이었고 리라는 왜 그를 불러 도와주게 했냐고 놀랐다. 그는 기꺼이 알리나와 백년제 축제 때 데이트할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은 충격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다. 사랑 이야기의 작은 그녀는 언제나 열광했다. 아름답지만 매혹적이지 않은 언니를 칭찬하며 전에 누가 데이트 신청해도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일에 몰두하는 모습 엘이라는 곳 시들어갈 곳을 걱정했다. 하지만 오늘 은검단 대장이 데이트를 제안했다. 정말 기쁜 일이다. 그녀는 벌써 미래에 좋은 집안에 시집갈 것을 상상하며 알리나를 당황하게 했다. 리라는 그와 달리 그는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며 이곳에서 부유한 모험가 순위 상위권이라며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맨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도 있다며 휴일에 밤늦게 혼자 케이크를 먹는 등 자신의 취미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돈에 기대지 않는 타입이다. 리라는 지친 눈빛으로 왜 그를 사랑하냐 묻자 쟤는 그녀의 고집스러움과 투지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잠시 후 알리나는 눈이 아파 밖에 나가 휴식을 취하며 부하들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했다. 그녀가 언제까지 야근할지 모른다. 제니 끝까지 도와주니 다행이다. 리라는 언니가 매우 친절하다며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지만 모든 걸 혼자 떠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리라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니를 끝까지 도우라고 부탁받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떠나며 두 사람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앉아 알리나와 어울릴 만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회장은 사신이 마신 시아를 처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되었다. 그가 어떻게 다중 스킬을 가진 적을 이겼는지 궁금했다. 또한 진짜 사신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거스르기 싫다며 그가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는 과거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견디지 못하는 꿈을 꾸며 캉데와 라우가 죽는 장면도 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동료들과 훈련 지원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가 내가 살인자냐는 말에 자연스럽게 믿는다며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붉은 머리는 이덴의 말이 사실임을 말했다. 오래된 동료였던 그는 보스방에 도전했을 때 모두 중상을 입고 절망적이었다. 당시 루리리는 회복 스킬이 미숙해 남은 마력을 모두 써도 한 명밖에 살리지 못했다.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 둘 다 반쪽만 회복시켜 결국 모두 죽어 동료 살해자가 되었다. 라우는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도 같다면 지금처럼 함께하기를 원하냐 물었다.
루리는 붉은 머리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그녀를 믿는다고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 말했다. 훈련실에 들어가자 대장이 새롭고 위험한 스킬을 쓰고 있었다. 너무 빨리 체력을 소진해 쓰러졌다. 깨어나서 두 스킬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두 효과를 겹치면 2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어리석다고 꾸짖었다. 다중 스킬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 그때 SL이라는 여자가 와서 대장이 스킬을 과용했다며 2단계라 불렀다. 계속하면 의식혼란과 오감 마비가 오고 더 높으면 신체 일부를 잃고 출혈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연구부서 소장이며 마신의 심장을 보여주었다. 검은색인 이유는 많은 마법진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정보에 따르면 마신 시아는 3가지 스킬을 쓰고 많이 죽일수록 영혼을 흡수해 점점 강해진다. 루리는 그가 그날 도시까지 왔으면 인류가 멸망했을 거라 생각했다. 여기서는 영혼과 스킬을 무한 흡수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소문을 퍼뜨린 자를 신문한 후 그녀는 배우의 얼굴을 가린 옷을 입은 남자가 있다고 했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스킬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 2배로 강해진다고. 동생도 바보냐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꾸짖었다. 그 스킬은 몸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연구부서 책임자인 SL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나타나 과도한 스킬 사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2단계라고 설명했다. 계속하면 의식혼란과 감각장애가 올 수 있다고. 더 심해지면 신체 일부가 썩어들어가 출혈을 멈출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위험한 짓을 멈추라고. 그녀는 마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며 그 검은 빛은 수많은 마법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마신 시아는 3가지 스킬을 쓰며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영혼을 흡수해 점점 강해진다고. 사라이가 생각하기에 그가 도시까지 도달했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라고 했다. 여기서 마음껏 영혼과 스킬을 흡수하며 누구도 막지 못하는 존재가 될 테니까. 소문을 퍼뜨린 자를 신문한 후 그녀는 배우의 전신을 꽁꽁 가린 복면 남자가 있다고 알렸다.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밤이 되어 그는 알리나와 함께 야근을 계속했다. 힘든 며칠을 보내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기뻐했다. 축제가 취소되어 예전처럼 사람들로 붐비지 않을 테니 알리나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축제에 갈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떴다. 젠도 기뻐했다. 데이트를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지옥 같은 연속 야근 후 그녀는 젊은 남자를 술자리에 초대해 슬픔을 잊으려 했다. 그는 알리나의 놀라운 취미를 알게 되어 충격받았다. 그녀는 술에 취해 쓰러질 때까지 마셨다. 그런 그녀를 보며 쟤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며칠간 계속 야근했으니. 그녀를 데려가려 할 때 누군가 수수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알리나는 죽은 삼촌을 착각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리셉션 담당이 되었다고 알리고 임무를 받으러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은검대장은 상황을 잘 몰라 수가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인 줄 알고 질투했다. 장면이 바뀌어 회장실에서 제시카가 나타났다. 한밤중인데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물건을 찾았다며 조사하라고 맡겼다. 곧바로 노인은 이것이 비밀 임무임을 알아차렸다. 은검대장은 상황을 잘 몰라서 수수가 그녀가 점점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라고 오해의 질투심이 생겼다. 장면이 바뀌어 협회장에게 돌아가자 뜻밖에도 한지인이 나타나 반문한다. 제시카, 한밤중에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녀는 대답했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 그걸 그가 조사하도록 맡기려고. 곧바로 노신사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찾던 비밀 임무임을 알아챘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제시카가 그걸 너무 쉽게 얻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그냥 떠나려 하자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었다. 제시카는 이 정보는 절대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곧이어 분석을 시작한 노인은 비밀 임무가 항상 유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깨달았다. 결국 제시카가 큰 문제를 가져온 셈이었다. 직원도 어떻게 해결할지 묻자 그는 협회 지하 미로 깊숙한 곳에 숨기고 싶다고 했다. 장면이 바뀌어 100년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빛과 소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장 기뻐하는 이는 아마도 알리나일 것이다. 온갖 시련을 겪은 뒤 마침내 이렇게 놀러 나왔으니 그녀는 100가지 축제 미션 목록을 꺼내며 나에게 얼른 따라오라 명령했다. 그는 아름다운 그녀와의 데이트가 믿기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웃음 하나만 봐도 1000번 죽어도 후회 없을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녀는 걱정 없는 소녀 같지만 잦은 야근 때문에 성격이 까칠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매일 일찍 퇴근하면 귀염을 받을 거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만 농담하라며 더 중요한 건 100년 축제에서 100가지 미션을 함께 완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장면은 루루리로 넘어간다. 그녀는 축제에 가는 대신 협회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머릿속엔 계속 에이든의 말이 맴돌았다. 이제 그만둬. 오늘은 축제야.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그녀는 말했다. 그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괜찮아. 그는 동료가 그 악명 높은 자와 혼자 만나는 걸 걱정했다. 루루에게 무슨 말할 게 있냐? 묻자. 그녀는 헬이란 자 때문에 동료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과 대화하려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답했다. 과거를 알면서도 만약 그때 정확히 판단했거나
지금처럼 기술을 쓸 수 있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붉은 머리 소녀가 다가와 과거가 어떻든 그녀의 현재 동료는 자신들이라며 위로했다. 그들은 루루를 무능한 헬러라고 여기지 않고 살인마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분홍머리는 그들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고 대장도 보호해줄 것이라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능해서 두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마신과 싸웠던 그날처럼 결국 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알리나가 계속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찾았다. 먹을 것을 잔뜩 사서 입에 물고 이곳을 천국이라 여겼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제를 즐기며 행복해했다. 나는 마침내 자유와 노동자의 존엄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기로 마음먹었다. 힘든 아르바이트 생활을 마치고 이곳의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쟤는 그녀가 너무 잘 먹는 걸 보고 궁금해했다. 그 많은 지방은 어디로 갔을까? 알리나는 정말 아름다웠고 조금도 군살이 없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소화기가 단련되어 있어서 많이 먹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메인 요리는 거의 다 먹었으니 후식으로 달콤한 과일을 먹으려 한다고 했다. 광장에는 사탕으로 무친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다. 그곳에 가서 맛보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젠도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광장이 너무 붐벼서 길을 잃을 거라며 손을 잡는 게 좋다고 했다. 알리나는 냉정하게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 순간을 늘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알리나는 전에 계속 음식을 들고 있어서 손을 잡을 기회가 없었고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지만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이를 도와준 덕분에 일이 끝나야 놀 수 있다는 걸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얼굴이 창백해져 돌아서자 그 남자는 배탈인 줄 알고 약을 사려 했지만 그녀가 도와줘서 체력이 늘었다고 했다. 은검단 대장은 너무 기뻐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광장에 있는 그 커플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금 범죄자들을 가두는 10층에 있었다. 루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자는 격렬히 반응했다.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냐고 물었고 그녀는 사과했다. 그는 전우를 잃은 후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언젠가는 기술을 발전시켜 오른손만으로도 예전처럼 모험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밉상인 건 어느 날 그녀가 은검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험한 말을 퍼부은 것이었다. 그는 만약 기술을 얻는다면 첫 번째로 그녀를 죽여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누군가 나서서 그를 막았다. 더 말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커플이 떠난 후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중요한 동료를 데리러 왔다며 곧 축제에서 소란이 일어날 거라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커플 쪽에서는 여전히 손을 잡고 매우 행복해했다. 여자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이런 건 별로라며 한쪽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짜릿하다고 했다. 그때 광장에서는 광대가 물로 동물 모양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근처 사람들을 얼려 혼란을 일으켰다. 알리나는 백년 축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아직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매우 분했다. 그자는 자신의 행동에 흥분했지만 매는 분노를 터뜨렸다. 알리나는 축제를 망친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신의 망치를 들어 그자의 얼굴을 강타하며 다가가 물었다. 백년 축제의 의미를 아냐고? 그자는 허망하게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이렇게 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래 기다려온 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무리 일격을 가하며 쉽게 죽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비병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급히 축제장으로 달려왔다. 라우와 리도 도착했는데 탈옥범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비밀 임무에 관련된 책을 꺼냈다. 이상하게도 그자가 그 책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즉시 활성화했다. 책이 열리자 지정된 장소는 영원한 숲이었고 조건은 모든 층의 벌레를 전멸시키는 것이었다. 커플 앞에서 임무를 활성화한 건 은검단을 초대하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마신의 부활을 목격하라고 했다. 전처럼 그들은 즉시 순간이동 기술을 사용했다. 축제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다행히 희생자는 없었다. 쟤는 곧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매는 축제가 취소될까봐 울 뻔했다. 하지만 그때 두 동생이 긴급 소식을 전했다. 비밀 임무가 활성화됐다는 걸 알고 쟤는 데이트를 포기하고 해결하러 갔다. 마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두 자의 진짜 목적은 마신을 부활시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알리나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축제를 계속 즐기라고 했다. 그녀는 오늘까지 일하느라 고생했고 데이트 기회를 준 것도 고맙다고 했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다. 가게 밖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마신 부활을 막고 싶었다. 젠과 모두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다. 젠은 미안하다며 사신의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영원한 숲에 도착했다. 이 비밀층은 아마도 영원한 숲의 진짜 감옥일 것이다. 보스방에 들어서자 하이 일당도 나타났다. 사신이 있는 걸 보고도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 라우는 3명을 마법으로 묶었다. 하이는 피만 흘리면 마신이 바로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붉은 머리의 띠가 온몸을 감싸 목표를 꼭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한 명의 동료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술을 풀었다. 루이는 이 광경에 경악해 바라보지 못했다. 하이는 자신의 분노와 죽은 자에 대해 말했다. 그는 쓸모없는 기술만 있어 스스로 싸울 수 없었기에 운명을 바꾸려 죽음을 받아들였다. 에이드는 마신이 자신에게 기술을 줄 줄 알았다. 하지만 하이의 진짜 목적은 최강의 악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쟤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냐고 물었다. 상대는 솔직히 말했다. 은검단처럼 빛나는 기술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이의 기술은 단지 위험 회피용일 뿐이었다. 전투에서 점점 부담이 되었고 그는 왜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특이하게도 이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목표를 완전히 봉쇄하려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료들의 스킬을 해제하려 했다. 루이리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두려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방금 죽은 자에 대한 분노를 토로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쓸모없는 스킬만 가진 그는 스스로 싸울 수 없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죽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에이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마신이 자신에게 특별한 스킬을 줄 줄 알았다. 하지만 HCH의 진짜 목적은 악을 가장 강한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젠이 왜 위험한 일을 벌였냐고 묻자 상대는 솔직하게 답했다. 은검 같은 빛나는 스킬을 받은 자들은 자신과 같은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스킬은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일 뿐 전투에서 짐이 되기 일쑤였다. 때때로 그는 왜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지 자문했다. 힘은 무작위로 허락되고 운이 좋으면 인생이 꽃피지만 그와 같은 부른 자는 늘 쓰레기만 먹고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그 불합리와 불공평함으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삶에 지친 그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결국 그는 마신을 부활시키고 몸에 칼날이 꽂혀 죽었다. 죽기 전 그는 세상을 파괴해달라고 빌었다. 그 소식을 들은 꼬마는 그 아저씨가 혐오스러워 보였다.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자가 나타났다. 그 소녀가 공격하자 비에나와 짧은 머리의 피에나였다. 이들은 즉시 주문을 외우고 스킬을 발동해 신의 화살을 쏘았다. 비에나는 쌍둥이 여동생에게 빨리 시도해보라고 재촉했다. 알리나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마신 하나도 힘든데 둘이 같은 무기를 쓴다니. 쌍둥이가 능력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둘이지만 하나라며 곧 공격 준비를 마쳤다. 은검도 전투태세를 갖췄다. 아름다운 다이를 보고 비에나는 직접 대장에게 조준했다. 이를 본 알리나는 그 화살이 너무 가볍다고 놀라며 앞을 막았다. 공격이 시작되자 피에나가 막아냈다. 명중했지만 미는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다. 남은 한 명을 쓰러뜨리자 쌍둥이는 몸을 재생해 아무 일 없던 듯했다. 가설은 두 마신의 핵을 동시에 파괴해야 재생 능력이 무효화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했다. 비에나는 더 강해지기 위해 먹이가 필요하다며 지상에 많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은검 일행은 그들을 여기서 막으려 했다. 비에나의 목표는 제니라 그는 알리나에게 비에나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확실히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비엔나는 더 강해지기 위해 먹잇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상에 그 욕구를 채워줄 자들이 많을 거라 여겼다. 이를 들은 은검대원들은 그들을 이곳에 붙잡아두고 싶어 했다. 비엔나의 목표는 제이였기에 알리나에게 그를 처리해달라 부탁했다. 평소라면 대장의 스킬로는 마신 무기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지만 여러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비록 이 방법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라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쌍둥이 동생들은 선배가 땅을 향해 스킬을 쓰는 모습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알리나는 상대의 화살을 쉽게 무너뜨렸지만 제이와 함께 동시에 쓰러뜨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문제였다. 준비를 마친 제이는 두 스킬을 결합해 방패의 방어력을 높였다. 마신의 화살이 날아왔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막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이를 본 루리, 라우는 그가 디아 기술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이는 방패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를 검으로 이어 비엔나의 목을 찔렀다. 이를 본 맨도 마무리 일격을 날려 둘을 사라지게 했다. 기술을 겹쳐 쓰는 대가는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었다. 알리나는 괜찮은지 물었고 제이는 이번 스킬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쌍둥이들은 다시 리젠되었는데 아마 상대를 쓰러뜨린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엔나는 그들을 칭찬하며 자신이 약한 스킬에 패배한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힘을 키우기 위해 먹잇감을 찾으려 했고 라우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 그녀를 밀어내며 데려갔다. 이곳은 짐에 불과했고 먹잇감이 도망치자 비엔나는 비엔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 곧 그 소녀는 자신의 목을 찢어 언니가 흡수하도록 했다. 핵을 삼킨 후 새로운 존재 빈피나가 탄생했다. 이 형태에서는 둘이 하나로 합쳐졌지만 동시에 두 개의 활을 쓸 수 있었다. 힘도 강화되어 알리나의 전쟁 도끼를 폭발시켰고 두 번째 화살은 그녀의 몸을 꿰뚫어 상황은 심각해졌다. 제이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숨겨진 곳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이 상태에서 마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다.
즉시 자신의 목을 내어주어 언니가 흡수하게 했다. 핵을 삼킨 후 새로운 존재, 빈피나가 탄생했다. 이 형태에서는 둘이 합쳐졌지만 동시에 두 개의 활을 쓸 수 있었다. 힘도 강화되어 알리나의 전쟁 도끼를 한 발에 폭파시켰다. 두 번째 화살도 그녀를 꿰뚫어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를 본 쟤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숨을 곳으로 안았다. 다행히도 이 상태의 마시는 그리 똑똑하지 않았다. 루이는 상처를 보고 말했다. 이건 이상해. 단순한 회복만으로는 치료가 안 돼. 대장은 부하에게 부하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두 사람은 더 쉽게 싸우기 위해 분리했다. 비에나는 방금 사용한 스킬이 직접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죽음이 다가와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만약 알리나가 사라진다면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상대에게 입닥치라고 외쳤다. 그는 팀원 중 누구도 죽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을 들은 비엔나는 명령을 받는 게 꽤 억울했다. 팀장은 부하들에게 치료 방법을 찾으라 지시하며 자신은 시간을 벌기로 했다. 그는 방패와 검을 다시 쥐고 적의 화살을 피하면서 공격했다. 평소 모습에선 화살이 합체했을 때처럼 강하고 빠르지 않아 보였다. 팀장은 은검으로 다시 두 가지 기술을 사용했지만 즉각적인 부작용에 시달리며 몸이 고통에 쓰러졌다. 이를 본 비엔나는 자신만만하게 다가와 물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움도 안 했는데 벌써 진 것 같네요.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녀는 자신이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저 옆에서 작은 아이의 영혼을 먹는 걸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화살은 루이에게 향했다. 이를 본 팀장은 주의를 끌 방법을 고민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실패자라고 직설했다. 그 말은 비엔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반응하게 만들었고 그녀도 허세 섞인 화살을 쏘며 그 말 통하지 않아 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루이는 설명했다. 합체하면 완전한 표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빈파는 그런 말을 듣고 언니에게 그런 헛소리는 듣지 말라고 한다. 염소는 계속해서 폭로한다. 이 형태는 부활할 수 있지만 몸이 약하고 합체하면 오히려 지능이 떨어져 바보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을 반쪽 마신이라 부르는 게 맞다. 그는 비엔나와 빈파가 두 개가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다. 사실 그들은 완성되지 못한 실패작인 셈이다. 그것은 고대인이 얼굴에 반쪽 표식만 새긴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몹시 분해하며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패작이라 불리는 녀석이 감히 자신을 비웃다니. 먼저 형의 영혼을 먹고 그 몸을 조각조각 찢어놓겠다고 위협한다. 대장은 이 생명이 작지만 그렇게 쉽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년은 목숨을 걸고 여러 기술을 겹쳤으며 합체 후에도 피를 토하지만 버틴다. 한편 알리나는 위독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 상처는 강력한 독과도 같다. 루이는 모든 회복과 정화 마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옛 동료들이 떠오르며 그녀는 무력함에 미안함을 토로한다. 울음 섞인 말에매는 위로한다.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그리고 만약 루리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면 꼭 팀을 위해 실행해달라고 부탁한다. 알리나는 자신과 연관된 이들을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 과거는 이미 충분히 아팠기에 모두가 살아남도록 반드시 돕겠다고 다짐한다. 고통과 괴로움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사형 집행이는 다시 기술을 활성화하며 싸움터로 나선다. 루리는 힘을 얻은 듯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과거 참패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자신을 자책한다. 헬러를 피하는 건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고. 동료를 죽인 장본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루리. 강한 맨을 보며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리하는 친구의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결심하고 잠시 기다려달라 한다. 사형 집행이는 그 눈빛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 처음에는 두 기술을 동시에 쓰는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미 가능함을 증명했기에 루리도 따라한다. 그녀는 몇 초간 회복 마법을 중첩하는데 곧 대장이 겪은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은 즉시 몸을 약화시키지만 결심했기에 헬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부활 능력을 활성화한다. 오염된 상처가 차츰 정화되지만 감당해야 할 압박은 만만치 않다. 루리의 손도 다치고 만다. 동료들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루리는 고통을 떨쳐내고 치료를 계속한다. 이번에는 모두를 구하고 싶다. 밖에서는 라우가 과거에 사로잡힌 괴물을 무사히 데리고 나왔다. 그는 상대에게 꺼지라며 분노를 터뜨린다. 이곳은 남의 발목만 잡는 곳이라며 아이딩이 루리를 탓하자 자격 없다고 꾸짖는다. 그는 평소 순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 아이언에게 자신을 다시는 보지 말라 경고하고 루리를 계속 괴롭히면 다음엔 반드시 죽일 거라 선언한다. 내부에서는 고통을 견디던 알리나가 드디어 회복된다. 루리는 상처가 낫자 기뻐하지만 부르자 대답하지 않아 깜짝 놀란다. 헬러도 지쳐 쓰러진다. 상황은 매우 나쁘다. 젠도 큰 피해를 입어 의식이 흐려진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문한다. 알리나는 과거를 떠올린다. 축제 마지막 밤마다 모험가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지만 바쁜 일 때문에 어릴 적 삼촌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했다. 갑자기 건네받은 끈이 빛나며 알리나를 깨운다. 그녀는 밖에 아직 지켜야 할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낸다.
그때 화살이 염소에게 날아오지만 사형 집행인이 몸으로 막아낸다. 그녀의 외침에 청년은 정신을 차린다. 매는 대장이 매번 죽을 것 같은 표정이라 느낀다. 루리가 임무를 잘 마쳤음을 알고 대장은 안심하며 휴식을 취한다. 두 사람은 이상함을 느낀다. 화살이 치명상을 입혔는데도 알리나는 무사하다. 그녀는 수백 발을 맞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비엔나는 상대가 큰 소리치자 바로 여동생을 잡아먹으며 변신한다. 진짜 속내를 드러내며 페나는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태어났다고 한다. 거대해진 후 빈파의 머리는 둔해진다. 사형 집행인은 매우 화가 난다. 100년 축제를 기다리고 야근도 하며 놀 준비를 했는데 마신 때문에 일이 꼬이고 즐거움이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축제에선 죽은 모험가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린다. 하지만 몇 년간 접수일을 하면서 바빠서 어렸을 적 삼촌의 영혼을 위로하러 갈 수 없었다. 갑자기 손에 쥔 고리가 빛나며 알리나가 깨어났다. 그녀는 밖에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했다. 마침 화살이 루이를 향해 날아오자 도부가 대신 막아섰다. 그녀의 부름에 그 청년은 정신을 차렸다. 도부를 볼 때마다 죽음 직전인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이가 임무를 잘 마친 걸 확인한 팀장도 안심하며 쓰러져 휴식했다. 두 사람은 상황이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알리나는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아무 일 없던 듯 살아있었다. 그녀는 수백 번 더 맞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비엔나는 상대가 큰 소리치는 걸 듣고 곧바로 동생을 먹어 변신했다. 그 순간 페나는 자신이 단지 먹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드러냈다. 커다란 모습으로 변한 뒤 빈피나의 정신은 멍해졌다. 도부는 매우 분노했다며 100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야근까지 하며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마신 탓에 벌어져 자신의 즐거움이 연기되고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걸 여기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알리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마신이든 성인이든 죽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파괴와 멸망의 상태로 기술을 발동했다. 이 광경을 본 상대도 수백 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대지만 도부는 그 어느 것도 피해를 입지 않고 모두 피했다. 궁수가 접근당하면 끝장이다. 게다가 마신은 합체 상태라 더욱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알리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투 도끼의 뾰족한 끝으로 상대를 정면에서 내리쳤다. 빈피나의 몸은 산산조각나 다시 재생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안정되었고 루이가 깨어나 모두가 기뻐했다. 그녀는 친구가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가 흡수당할 위험에 처했을 거라 말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 슬픔을 겪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에 알리나는 축제에 다시 참여했는데 갑자기 제이가 나타났다. 접수원인 그녀가 왜 여기 있느냐 묻자 그는 데이트 약속이라며 대답했다. 알리나는 그의 교활한 속셈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 그녀가 먼저 등을 사러 가자고 제안하고 청년에게 등을 밝혀달라 부탁하며 어렸을 때 소중한 모험가가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이름은 수스였고 제이는 전날 그를 질투했음을 깨달았다. 매는 부드럽게 그가 죽지 말라고 말하고 부끄러운 듯 그 말을 잊으라고 했다. 팀장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건 매의 전투 도끼뿐이라 생각했다. 그때 몇몇 단골 손님이 와서 고마움을 전했다. 알리나는 업무가 끝났음에도 항상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다음에 가게가 붐비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당부했다. 위령제는 즐겁게 시작되었고 눈물은 없었다. 라우와 루이도 와서 두 사람을 축하하며 전투 후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함께한 축제의 밤. 그들은 슬픔 대신 희망과 화합을 나누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며칠 후 장면이 바뀌고 민과 은하팀은 계속해서 보스를 처치하러 갔어. 그녀는 무능한 모험가들 때문에 이 미궁을 정복하지 못해 속상해하며 직접 나서기로 했지. 그래서 오늘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예 없애버리려 해. 데이는 알리나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도울 수 없어. 무력감을 느꼈어. 그녀는 미궁벽을 뚫고 보스방으로 곧장 돌진했지. 루리는 이런 싸움 방식이 인정받을지 의문이었어. 게다가 맨이 최선을 다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접수 교육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야. 야근을 끝내기 위해 괴물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거지. 집행인은 쾌재를 부르며 무능한 모험가들은 이제 미궁에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라우는 모험가들이 접수를 위해 훈련하는 한 명의 직원 때문에 패배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녀는 목표가 영원히 야근을 끝내는 것이라 밝혔어. 그날 전날 매니저가 초과 근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떠올렸지. 모험가 협회는 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어. 그는 인사팀과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해 협의했지. 그 말을 듣고 알리나는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했지만 그들이 받은 건 생일의 하루 휴무뿐이었고 여전히 야근은 계속됐어. 리라는 언니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 생일에 쉴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라며 위로했어. 매년 너무 바빠서 생일을 그냥 넘기기 일쑤였거든. 알리나는 집에 와서 그냥 자는 게 전부였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 그녀는 협회장이 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아 속상해했지. 동생이 접수교육 자료를 보고 있는 걸 보자 흥미를 느꼈어. 교육 강사는 유명한 로제타 교수였는데
그녀 덕분에 접수 업무는 낮게 평가받던 일에서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로 바뀌었어. 그들이 입는 유니폼도 그녀가 제안한 거라. 접수 분야에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 할 수 있어. 알리나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업무 해결 능력이었어. 바다 미궁이 등장했을 때 모험가들이 몰려왔지만 로제타는 모두 처리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생일뿐 아니라 야근도 없어질 거야. 아쉽게도 최근 미궁이 거대해져서 계속 야근해야 했어. 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매는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보스를 쓰러뜨려 더 이상 일이 늘지 않도록 한 거야. 연애 상대 생일을 물었더니 심술난 눈빛으로 노려보더라고. 이 교육 과정에서는 검객들과 함께 접수원들이 동행한다는 소식에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짊어진 듯한 얼굴로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알리나는 그가 구석에서 자신을 곱씹으며 숨어있을 거라 예측한다. 그가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과거에 자신도 그랬음을 고백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고 다짐한다. 팀장은 이번 작전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에 그는 입 닥치고 숨만 쉬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교육은 3일 2박 동안 진행된다. 만약 그가 장난을 친다면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가 안심시키며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루리와 함께 그들의 사랑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두 자매는 협회 본부에 도착한다. 리라는 처음으로 이곳이 너무 커서 혼자 있으면 길을 잃을 것 같다고 느꼈다. 반면 그는 이곳에 너무 익숙했다. 수차례 호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본부가 오래된 미로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15년 전, 이곳은 이전 세대 검객들에 의해 정복된 장소였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접수원들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든 상대까지 골랐다. 알리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제의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애썼다. 당분간은 얼굴만 기억해 두었다가 기회가 오면 경고할 생각이었다. 접수원들은 이어서 협회장과 이전 세대 검객들의 동상도 견학했다. 그 순간 글렌 회장은 시간을 멈춰 알리나를 맞이했다. 최근 검객이 그녀를 구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 일은 제쳐두고 알리나는 약속한 접수원 증언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켰다. 회장은 이제야 그간 바빴던 일을 떠올렸다. 알리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회장을 꾸짖었다. 노 회장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리를 떠나려 했으며 알리나에게 즐거운 교육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한 다음에 마신이 나타나면 도살자가 계속 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리나는 마신이라니 그것들이 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이어 접수원들은 검객의 전투 시범을 보게 되었다. 모두가 열광하며 검객을 우러러보았다. 그가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리라는 자신도 도살자의 팬으로서 결코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검객 팀장은 자신도 알리나를 바라보며 그녀를 소개했다. 그녀는 긴장했다. 지금 친한 척하면 돌아갈 때 귀찮게 할 게 분명했기에 도살자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눈빛으로 경고했다. 곧바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동료가 젊은 남성을 그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며 알리나도 칭찬하며 평소처럼 달라붙지 않아 편안함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접수원들은 음침한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리라는 무서워하며 이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알리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 쉬었다. 귀신이라니 이젠 그런 거 없잖아. 동생이 언니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괜한 걱정 말라며 밤늦도록 야근하는데 귀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방에 들어서자 리라는 계속 두려워했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긴장감을 더했다. 알리나는 문을 열었고 리라와 루루는 비명을 질렀다. 루루도 귀신이 무서워 알리나와 함께 자려고 온 것이다. 두 접수원은 이곳이 미로였을 때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죽음 이후에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모험가들이 함께 가던 도중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몬스터에게 공격받은 흔적도 없었으며 미로를 샅샅이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은 이들은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끌려갔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숙사도 오래된 미로 안에 위치한다. 지금도 검은 망토를 입은 수수께끼의 그림자를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루루는 그게 모험가들의 영혼이 만들어낸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듣골이라는 깜짝 놀라 알리나에게 꼭 붙었다. 그녀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고 알리나는 무서워하면 언제 야근 서류 다 하냐고 말하며 일깨웠다. 리라는 다가오는 생일에 쉴 수 있다면 협회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생일에 그를 만나야 하냐고 물었다. 리라는 자신의 소망을 묻자 쉬는 날엔 늦잠 자고 가볍게 식사하며 한가롭게 보내다가 저녁에 멋진 식사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듣고 두 사람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네라며 놀렸다. 알리나에게는 사회의 파도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었다. 루루와 루리, 리라는 그들의 일이 정말 힘들다며 팀장이 알리나의 생일 휴일을 알면 또 찾아와서 소동을 피울 거라 걱정했다. 편안한 온기 속에서 보내는 휴식. 바로 이것이 직장인들의 진정한 휴가다. 루루 루이리는 그들의 일이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고 만약 대장이 알리나의 생일 휴가를 알게 된다면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거라고 걱정했다. 리라도 최근 두 사람이 다퉜냐고 물었는데 아침부터 얼굴을 안 본 걸 보니 알리나가 무언가 원망하는 것 같았다. 루루가 설명하길 그건 대장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알리나와 거리를 두려는 전략이었다. 대장은 일부러 알리나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으며 거리를 유지하는 중이었다. 알리나는 오히려 이 덕분에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고 기뻐했다. 반면 리라는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루루가 알리나에게 제이의 어떤 점을 좋아하냐 묻자 그녀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동생은 연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알리나는 자신은 단지 교수형 집행인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말하며 인연까지 꺼내 자랑했다. 교수형 집행인은 언제나 유령처럼 나타나며 엄청난 힘을 지녔다. 심지어 거대한 미궁도 벽을 부수고 정복해버렸다. 그녀는 교수형 집행인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었다. 루루루이는 듣고는 지친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 리라는 아직 알리나가 바로 그 교수형 집행인임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매는 고개를 저으며 지친 듯 친구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리라는 곧 헬로에게 교수형 집행인을 은검단에 가입시키자고 조용히 제안했다. 물론 그건 가능했지만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동생이 제멋대로 떠드는 것을 본 알리나는 답답해하며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한편 대는 기술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검은 옷을 입은 자에 대한 단서는 많지 않았고 그는 최근 2차례 있었던 마신 부활 사건을 조장한 배우였다. 대장이 정말 내부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전에 2번째 대원은 비밀 임무를 위해 지하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었다. 그자의 능력은 탈출에만 특화되어 있었고 침투는 불가능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에게 물건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확실했다. 다음 날 접수팀은 강사 로제타를 만났다. 기회가 왔다. 알리나는 빨리 초과 근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질문 시간에 교수형 집행인이 손을 들고 접수팀이 초과 근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직접 물었다. 로제타는 그녀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아챘지만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현실은 초과 근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로제타는 자신의 비법은 초과 근무를 밥 먹듯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세상은 여기서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다. 이후 대가 알리나를 위로하러 불렸다. 그녀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리라는 방금 전 로제타가 알리나에게 이를 사랑하도록 세뇌를 시켰다고 말하며 그녀의 심리적 상처를 지적했다. 다음 날 수업 중 몇몇 접수팀은 대장이 멋지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가 전날 공연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에 알리나는 불쾌했지만 휴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다짐했다. 우연히 창밖을 보니 은검단 대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도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매는 걱정했다. 대장이 큰 소리로 부를 줄 알았는데 그저 인사만 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아니었어. 알리나는 지금 대가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캠페인 중이라는 걸 떠올렸어. 평소엔 항상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지. 그녀는 그 청년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답답했어. 은검대장이 회의에 소집됐는데 대부분은 대가 은검 칭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더 강한 모험가를 원했지. 하지만 회장 글레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 힘만 센 사람은 많지만 은검은 다른 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지금 제이의 팀이 매우 잘하고 있었어. 그는 그렇게 믿었기에 제이가 칭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청년도 그를 믿고 있었지. 회장은 한 소녀의 동상을 바라보며 다가갔어. 15년 전 은검팀이 이곳을 정복한 이후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대가로 모든 팀원이 죽었고 그중에는 그의 딸린도 포함되어 있었어. 오늘은 그녀를 위한 제사날이었고 그는 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지. 대가 자신을 찾는 게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말하지 못했어. 회장은 청년의 팀워크와 알리나의 능력을 칭찬하며 이대로라면 그가 차기 회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만이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그 노인의 비서가 와서 글렌 회장을 찾았어. 쟤는 그가 방금 떠났다고 했지. 비서는 요즘 회장이 이상한 점이 있냐고 물었고 즉시 대답을 거부했어. 그녀는 대가 그 노인이 검은 옷을 입은 자라고 의심한다고 확신했지. 하지만 그녀는 글렌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말했어. 가장 문제는 그가 너무 오래 책상에 앉아있다는 거였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결국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어. 과거엔 냉정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심지어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지. 그를 변화시킨 건 잃어버린 딸이었어. 린을 고아처럼 키우면서 그가 성숙해졌다는 거야.
그녀는 린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할 수 없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걸. 오후가 되자 접수원들을 위한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 리라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 집중할 수 없다고 했지. 동생은 언니가 한숨도 자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며 물었어. 알리나는 집중을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바로 한순간 한순간을 눈을 감고 음미하는 거라고. 만약 당신도 이 캐릭터처럼 무력함을 느낀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내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견딜 수 있을지. 때로 우리가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믿어주는 누군가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닿아 우리가 생각했던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길 바라요. 혼돈 속에서도 아마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일지도 모릅니다. 한쪽 눈을 잠시 쉬게 해주고 곧바로 다른 쪽으로 바꿨다. 리라는 갑자기 언니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지금 구내식당은 너무 붐벼서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팠기에 리라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다.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 알리나에게 작업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정말 귀엽다고 칭찬했다. 접수처 중에서 네가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불쾌해서 알리나는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몰랐다. 청년은 나랑 같이 일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친해지자고 꼬드겼다. 짜증난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손을 잡히며 붙잡혔다. 그때 제2제이가 나타나 그 청년을 무섭게 쫓아냈다. 그는 이 사람이 며칠 전 접수처를 염탐하던 자 중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조사를 하겠다며 그를 내쫓았다. 알리나는 여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팀장은 여기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는 떠났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사랑이 시작된 듯한데 알리나는 그 분위기가 꽤 불편했다. 고마움을 전했지만 그가 별 관심이 없자 그녀는 이런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솔직히 말했다. 이 거리감 때문에 리듬이 깨져.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제이는 놀라서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자신과 친근하게 지내는 걸 쑥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 것이었다. 알리나는 얼굴이 새빨개져 무언가 깨달았다. 결국 그는 태도를 원래대로 바꿔 거리감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거냐?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난 이런 거에 서툴러서. 라고 말했다.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리라가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리라는 밖에 가게에 가서 빵을 사왔다. 구내식당은 너무 꽉 찼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사신다는 죽음의 신소문 들었어? 라고 물었다. 청년은 그저 헛소문이라 생각했다. 말리라가 검은 망토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꽤 충격받았다. 무슨 일 있으면 오늘 밤 훈련장에 있으니까 나를 불러. 그때 갑자기 몇 명이 새로 발견된 지하 감옥에 대해 알렸다. 초특급 감옥이라 지금 접수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자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훈련은 끝났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장에 투입돼 야근을 해야 한다니. 알리나는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라 생각했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서류 뭉치가 밀려와 처리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현재 협회가 너무 바빠서 일부를 이쪽으로 넘긴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방에 갇혀 일해야 했다. 알리나는 훈련 중인데도 야근을 해야 해서 속상해했다. 리라는 이걸 다 처리 못하면 더 심각해질 거야 라며 격려했다. 알리나는 오늘 끝내고 자야지라 약속했다. 리라는 명령에 따르며 언니, 내가 자기 전에 먼저 자지 말라고 무서워서라고 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꺼내 퇴마용으로 밤새 안전을 기원했다. 매는 방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무서워하다니라며 말문이 막혔다. 한편 디는 두 기술을 조합해 연습 중이었다. 마신과 싸운 뒤에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해 몸이 늘 피곤하고 곧쓰러졌다. 두 동생은 이미 충분히 했으니 그만하라고 권했다. 팀장은 괜찮으니 계속하겠다고 거절했다. 루리는 그가 기진맥진해 보이지만 이 정도 고통에도 쓰러지면 어떻게 마신과 싸우냐고 생각했다. 잠시 쉬며 그는 죽음의 신출현 소문이 검은 옷 입은 자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형제가 내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사건을 떠올렸다. 이는 검은 옷 입은 자가 비밀 인물을 훔쳐갔고 두 사람이 협회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였다. 루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말이 되냐? 만약 글렌님이 마신을 부활시켰다면 알리나를 왜 놔두겠어? 라고 했다. 라오는 아직 의심만 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이는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증거가 모두 검은 옷 입은 자와 협회장 연관성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장면 전환 연구구역에서 신은 마신의 핵심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내부는 기술 마법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사라졌어도 힘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것이 진짜 마신 본체라는 의미였다. 선조가 왜 유물을 인간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자신이라면 그런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갑자기 신은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기존 인간을 변형해 유물로 만드는 게 빠르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게 밝혀지려던 순간 검은 옷 입은 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기절했다. 그는 쉽게 마신의 핵심을 회수했다. 한편 밤새 일한 알리나는 잠이 들어버렸다. 리라는 당황해 그녀를 깨워 일을 계속하라 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리라는 너무 무서워 소변이 마려울 지경이었다. 방문이 열렸고 나타난 이는 아까 알리나에게 작업 걸던 그 청년이었다. 리라도 소금을 뿌려 퇴마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매니 소란을 듣고 일어나 상황을 차분히 관찰했다. 이건 분명 마신이야. 종이가 저렇게 날아다닐 수 없지. 알리나는 짜증이 나서 심지어 마신도 일 가로막으려 하네. 라며 달려들어 한 방 때렸다. 청년은 다시 기절했다. 리라는 충격을 받았다. 손주먹으로 퇴마라니. 너무 무서워 딜을 불러 해결해달라고 했다. 한편 세 사람은 여전히 훈련 중이었다. 더 강해져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알리나는 왜 여기서 자냐고 물었고 리라는 아까 마신이 나타났던 일을 설명했다. 그가 현장에 가보니 마신 소환물이 문제였다고 했다. 알리나가 청년을 때리자 그림자가 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마신 소환물의 특징이었다. 그 청년은 이미 몰래 빙의된 상태였다. 갑자기 리라가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감지 마법을 써서 진짜 누군가 있음을 알아챘다. 알리나가 퇴마용 소금을 뿌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매는 소란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이 광경을 보고도 침착했다. 동생은 이것이 진짜 귀신이라고 확신해. 종이가 이렇게 흩날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알리나는 분노하며 심지어 귀신마저도 이를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달려가 한 대 때렸다. 그리하여 청년은 다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리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주먹으로 마물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니 전혀 예상치 못했다. 너무 두려워서 동생은 딜을 불러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다른 쪽에선 세 사람이 여전히 훈련하며 죽지 않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알리나는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물었고 리라는 아까 본 유령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점검하러 가는 길에 알리나가 그자를 때리자 한 그림자가 사라졌다. 이것은 마물 특유의 현상으로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주받았다는 뜻이었다. 갑자기 리라가 어둠의 그림자를 발견하자 바로 기술 감지 스킬을 발동했고 실제로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았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알리나는 리라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자신은 은색검을 찾는 팀과 함께 달려갔다. 그 능력 덕분에 적은 금세 그들을 유인해 집단주택 구역으로 끌고 갔다. 그 안으로 들어서자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적은 자신있게 그들 앞에 서서 진법을 발동해 4명을 아래층으로 밀어버렸다. 깨어난 알리나는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몰랐다. 알고 보니 리라는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며 잠자리 위에 눕는 바람에 깨어났다. 괜찮아? 라 묻자 자신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한 번 더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그도 영원히 편히 잠들면 좋겠다며 꾸짖었다. 반대편 커플은 무사했지만 당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곳에 숨겨진 지하층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로리는 혹시 여기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닐까 생각하며 그들을 떨어뜨린 존재는 소문 속 죽음의 신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진짜 죽음의 신이라면 이렇게 싸구려 함정을 쓰진 않을 거라며 포기했다. 그녀는 이것이 실제로 실용적인 죽음의 신이라 주장하며 친구를 당황하게 했다. 데이는 이것이 오래된 성터에 숨겨진 층이라 생각했다. 모험가들이 사라진 소문은 사실 그들이 함정에 빠져 여기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숨겨진 층에는 고급 괴물이 출현해 팀과 헤어지면 생존 확률이 매우 낮았다. 알리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기 때문이다. 최근 발견한 거대한 감옥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여기에 이 일까지 겹치니 슬픔이 2배가 되었다. 대략 계산해보니 몇 주 동안 꾸준히 야근해야 서류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 했고 팀장도 슬퍼했다. 그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자신이 항상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루리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 사신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누구인지 자칭하는 사람이 나섰다. 그는 바로 그들이 찾던 검은 옷의 남자였다. 데이는 그의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접근당하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순식간에 여기로 이동했다고 느꼈다. 그는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고 다시 질문을 받았다. 만약 네가 데이라면 벌써 알아챘겠지? 마스크를 벗자 그 검은 옷의 남자는 진짜 글렌이었다. 두 여자 모두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알리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런 나쁜 일을 벌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회장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리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인 검은 옷 남자가 바로 자신이 항상 의심해온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아침에 자신이 이 문제를 물으려 했지만 딸 문제로 얼버무렸다고 했다. 결국 제이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고 그가 너무 친절한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의심했을 때 바로 조사했어야 했는데 상대가 회장이라도 말이다. 렌은 회피하려 했고 자신이 검은 옷 남자가 아니길 바라는 약한 판단이 팀원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분노하며 노인을 향해 설명을 요구했다. 자신은 의심할 때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고 그가 검은 옷인 걸 믿고 싶었던 이유도 검은 옷이 자신이 선택한 신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인에게 우리를 여기 머물게 한 게 단지 말판으로 쓰기 위한 거냐고 물었다. 그 순간 글렌은 순식간에 뒤로 이동하며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오랜만에 그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로리는 회장이 모든 혼란을 조종하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알리나는 팀장인 그가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물었다. 그는 두 사람이 지하 감옥뿐 아니라 숨겨진 도서관에도 들어갔고 거기에 비밀 임무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존경하는 회장이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 앞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선택은 없다. 계속 가서 글렌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몇 년 전 린이 스승에게 데려갔을 때 그는 제자 중 첫 번째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글렌은 동의하지 않았고 고아라면 입양기관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노인은 그를 칭찬하며 동료마저 버리는 그가 정말 인간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스승은 이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련이라고 했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다. 가정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 사랑이 곧 수련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었다. 누군가가 항상 나를 기다려준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글렌은 계속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여리기만 한 소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배는 고파서 울렁거리지만 이것이 바로 회장이 된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된 첫 기억이었다. 그때 다른 4명이 문을 밀고 들어왔고 이곳이 바로 예전에 쓰러뜨렸던 보스의 방임을 알아챘다. 회장은 이곳을 은검세대의 안식처라 불렀다. 그때 단 한 번의 공격만 남았으면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결국 실패해 딸과 2 동료를 잃었다. 모두 먼지로 흩어졌고 오직 자신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그는 인간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길드 본부로 삼아 지하를 숨겼다. 그리고 이곳을 변함없이 유지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힘을 아끼려 했다. 그래서 이곳이 그가 시간을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뒤에는 그가 이 방에서 시간을 되돌려도 아무 변화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법칙을 왜곡해 과거를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열쇠는 바로 마신의 핵심이었다. 그는 회장이 된 이유가 바로 그 핵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감춰진 임무 속 마신을 찾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자리는 없었다. 그러나 10년 넘게 어느 모험가도 그 강력한 존재를 쓰러뜨릴 힘이 없었다. 그러다 사용집행인이 나타났고 그는 신께 감사했다.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소녀가 마신을 쓰러뜨릴 수 있었으니 처음부터 그는 그녀가 행동하도록 계산해두었다. 이전 2명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했다. 글렌은 알리나의 유일한 실수가 접수원 일을 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제이를 마신과 싸우게 보냈다. 그는 그 착한 소녀가 세 사람을 버릴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그 말에 제이는 분노에 차 회장에게 물었다. 알리나는 어떤 심정으로 싸웠는지 아느냐고. 그녀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싸운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이용했다. 이에 팀장에게 다가가 분노는 자신에게 돌리라 말했다. 제이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이 그의 계획이라 믿었고 글렌은 슬픈 표정으로 인정하며 이런 귀찮은 일들은 그만하자고 부탁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삶의 이유를 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딸을 잃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부활시키는 법을 가르쳐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마신의 핵을 얻었지만 딸이 죽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검은 옷의 자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그 핵으로 린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 뒤에는 핵이 있어도 무슨 힘이 있냐고 물었다. 그저 고대인이 만든 심장일 뿐인데. 글렌은 그가 오해했다고 말했다. 핵은 심장과 같지만 진짜 가치는 사람 몸에 이식해 마신으로 변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그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들이 싸워온 적들 모두 인간성을 버리고 힘을 택했다. 핵이 그의 손에 이식된 것을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는 영혼을 바쳐 힘을 얻었고 이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다음에 돌아왔을 때 목표를 완성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죽은 딸을 먼지 속에서 되찾을 때였다. 알리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했지만 회장은 딸에게 말하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함께 있을 때 린은 언제나 아버지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글렌은 이번 여행이 지금까지 없던 거대한 지옥 같다고 진지하게 당부했다. 만약 2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서랍석 돈으로 생활하라 했다. 린은 갈 때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했다. 글렌은 냉정하게 떠나도 꾸준히 훈련해 빨리 모험가가 되어 독립하라고 당부했다. 린은 순순히 동의하며 앞으로 은검에 들어가 아버지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고 쉬는 날조차 훈련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해했다. 힘들지만 멋지다고 생각했다. 린은 모험가라는 직업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먼저 말해두는 것이라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었다. 글렌은 원래는 싫어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승에게 강요당해 자신이 키운 것이라며 언제 지쳐 떠날 거냐고 물었다. 린은 어릴 때부터 세상을 꿰뚫어봤고 진짜 무서운 존재는 아버지처럼 냉정하지만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믿었다. 그 말은 그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그 말은 늙은 그를 깊이 후회하게 만들었다. 딸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에. 그래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알리나에게 부탁했다.
핵을 활성화하려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 의지가 삼켜질 것이라. 그때 사형집행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마치자 그는 기술을 사용해 자신을 마신으로 변하게 시작했다. 팔이 힘에 의해 변형됐다. 고통도 막지 않고 즉시 시간을 되돌렸다. 잠시 후 알리나는 젊은 글렌이 딸을 안고 슬픔에 울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누군가 나타나 그 슬픔을 지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방해가 있자 회장은 즉시 시간을 되돌렸다. 이후 알리나는 젊은 시절 글렌이 딸을 안고 괴로움에 울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다가와 이 슬픔을 지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로 돌아온 회장은 거의 통제력을 잃었고 딸이 살아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알리나가 공격했다. 안타깝게도 회장은 공격을 피하며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딸린을 죽음에서 되돌려야 했다. 두 번째 시간을 되돌렸을 때 그는 불탄 딸의 시체만 얻었다. 모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였다.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왜 린을 모험가로 키웠는지 후회했다. 잃고 나서